예, 안녕하세요. 이제 기준 생산 계획입니다. 이 기준 생산 계획 같은 경우는 시험에 1급 같은 경우는 이 스펠링 이제 약어로 해가지고 이제 주관식 문제로 정답으로 나오고 뭐 객관식으로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뭐 1급, 2급 상관없이 반드시 이 파트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 생산 계획이란 무엇이냐? 앞서서 이 총괄 생산 계획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총괄 생산 계획은 그 1년 단위로 이제 월별 수요를 이제 예측하는 것이라면은 이제 기준 생산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생산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이 주 생산 계획이라 해가지고 그 총괄 생산 계획에서 그 계획된 수요, 그러니까 월별 수요를 가지고 이제 주 단위로 이제 수요 계획을 좀 더 세분화해서 짜는 게 바로 이제 기준 생산 계획입니다. 그럼 이 기준 생산 계획에는 약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이제 그 최종 완제품에 한해서만 그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생산 계획은 이 영어 스펠링과 이 약어, 그 다음에 이 한글 용어까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최종 제품, 이 엔드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엔드, 그 최종 완제품, 최종 제품에 한해서만 그 생산 시기와 생산 수량을 계획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 생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기간별 수요량입니다. 이 기간별 수요량은 앞서 설명드린 이 총괄 생산 계획의 그 월별 수요량을 바탕으로 그 좀 더 세분화한 수요 예측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별 수요량, 첫 번째로 기간별 수요량 예측치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현 재고량이라 해서 이제 기업이 그 최종 완제품에 한해서 그 가지고 있는 현 재고 정보를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 정보를 가지고 이 기업이 수요에 따라서 얼만큼 생산할지 이제 그것을 결정할 때 이 재고 정보를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문 정책 및 매개 변수인데요. 이 주문 정책은 이 기업마다 이 생산할 시기를, 그러니까 주문 정책이라 해가지고 언제 생산을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또 시간 정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정책은 이 수요가 항상 일정하진 않습니다. 수요가 또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그 뭐 예기치 않은 사항으로 또 수요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수요 타임테이블 상에서 이 수요를 어느 시점에 이제 변경할 수 있을지, 이런 시간 정책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생산 계획에는 세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기간별 수요량, 현 재고량, 그 다음 주문 정책,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객관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제 기준 생산 계획의 입력 데이터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이 보기 3개가 주어지고 나머지 하나는 오답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 문제 유형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문 정책인데요. 이 주문 정책 또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1급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주문 정책, 그러니까 특징을 제시하고 이 특징의 주문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뭐 이 약어를 써라. 그래서 뭐 고정 주문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관식 문제로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객관식으로도 이제 자주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제 L4L이라 해가지고 Lot for Lot입니다. 이 말은 이제 기업에서 수요가 있을 때 수요에 따라서 그 필요한 양만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이제 주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업에서 4개가 필요하다. 그럼 딱 4개만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고정 주문량입니다. 고정 주문량은 이 약어, 그러니까 스펠링을 보시면은 fixed order quantity 해가지고 이 고정된 수량으로만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Q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이 Q는 quantity, 이 약자로서 Q라 해서 Q 시스템을 해서
시험에 이렇게 Q 시스템에서 뭐 Q 시스템 아니면 뒤에서 배울 뭐 P 시스템 이렇게 뭐 비교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고정 주문 방식은 고정된 수량 단위로만 주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이제 가스 버너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만약 가스 버너를 사용할 때 그 필요한 양만큼 그 LPG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탄가스 용기가 있죠? 그렇게 정해진 수량만큼, 정해진 그 부탄가스 그 용액만큼 그렇게 이제 구매하는 방식이 이제 그 고정 주문량 FOQ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액체나 기체, 특정 용기에 충전돼서 판매하는 제품,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제적 주문량입니다. 이 경제적 주문량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히만 이제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적 주문량 같은 경우도 이 약어하고 이 스펠링보다는 약어 정도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이것도 뭐 주관식이나 객관식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 주문량은 이제 연간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1회 주문량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주기적 주문량입니다. 주기적 주문량이란 이제 주기적, 이제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POQ라 해서 Period Order Quantity. 그래서 이 period, 이 period의 P의 약자를 따서 이 P 시스템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P 시스템, 주기적 POQ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단 고정 주문량 FOQ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고정 주문량에서는 그 고정된 수량으로만 주문을 했다면은 이제 주기적 주문량에서는 이제 그 주문 기간만 일정하고 이 필요한 양만큼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정 주문량은 그 고정된 수량으로만 주문을 하고, 이 주기적 주문량에서는 그 고정된 정해진 기간이 일정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재주문 시점인데요. 재주문 시점은 이제 리오더 포인트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뭐 이것까지는 나오진 않고, 요거는 이제 이 주문을 언제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 그 주문을 넣는다, 발주를 넣는다. 이렇게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준 생산 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이 기준 생산 계획 수립 절차라고 하면은 이제 계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기준 생산 계획에 필요한 그 입력 데이터, 그러니까 기간별 수요 예측량이 있죠. 그 다음에 현 재고량 나와 있죠. 그 다음 주문정책이라면 고정 주문 방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제 기준 생산 계획과 이제 약속 가능 재고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주문 정책에 의해서 그 lot for lot, 그 다음 L for L 첫 번째 주문 방식과 두 번째로 이제 고정 주문량에서 FOQ, 이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고정 주문량, 주문 정책이 고정 주문량인 FOQ일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표를 가지고 주별 기준 생산 계획과 약속 가능 재고를 구하라. 자, 아래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확인을 어떤 걸 해야 되냐? 첫 번째로 현 재고량과 주문 방식입니다. 자, 현 재고량은 80개입니다. 그래서 이 80개는 어떻게 보면은 1주차의 기초 재고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1주차의 기초 재고량은 80개이고, 그 다음에 주문 방식은 여기 나와 있죠?
이제 고정 주문량이라 해서 100개입니다. 이 배치라는 뜻은 이제 라트하고 배치가 약간 상응되는 건데, 이 라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구매하는 단위, 구매할 때 쓰는 그 집합 단위고요. 그 다음에 배치라 하면은 이제 생산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주문량은 이제 100개, 100의 배수로 주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현 재고량과 주문 방식을 확인했죠? 그 다음은 이제 시간 정책입니다. 시험에는 이 시간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뭐 어려운 건 아니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시간 정책을 확인합니다. 앞서서 시간 정책이라면은 PTF라고 있습니다. PTF란 이제 Planning Time Fence, 이 8주의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그 수요 예측량과 실제 수요량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둘 중의 값 중에서 큰 값, 맥스 값이랍니다. 그래서 이 큰 값을 이 확정 수요량으로 가정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DTF라고 있습니다. DTF란 Demand Time Fence, Demand Time Fence라 해가지고 그 첫 3주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실제 수요량을 가지고 이 확정 수요량으로 삼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정책을 이제 확인을 했죠. 자, 첫 3주 기간 동안에는 이 실제 수요량을 확정 수요량으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 4주부터 8주는 이 실제 수요량과 이 수요 예측량 값 중에서 큰 값, 맥스 값, 큰 값을 확정 수요량으로 삼겠다, 기준을 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확정 수요량을 이렇게 구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기초 재고량과 확정 수요량을 가지고 예상 보유 재고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자, 밑에 예상 보유 재고라는 이 행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처음에 현 재고량, 그러니까 기초 재고량이 80개라 했죠. 그리고 확정 수요량은 70개. 왜? 실제 수요량, 3주까지는 실제 수요량을 이제 확정 수요량으로 아까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재고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80개에서 이 확정 수요량이 70개니까 이 80에서 70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10개가 남죠? 그러면은 1주차에는 이 회사에서 예상 보유 재고는 이제 10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상 보유 재고 어떻게 구하시는지 아시겠죠? 기초 재고량에서 이 확정 수요량을 차감해주면은 이 예상 보유 재고가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이 이제 약간 중요합니다. 이 기준 생산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수립하냐? 아까 예상 보유 재고 10개였죠? 자, 10개입니다. 이 10개, 이 예상 보유 값을 가지고 이제 기준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자, 아까는 1주차에는 이 회사 재고가 이 수요량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충당하고도 10개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생산할, 추가로 그 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추가로 만들면은 그건 또 재고로 남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또 비용으로 작용해서 굳이 추가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생산 계획은 0이다. 생산할 계획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 예상 보유 재고가 음수로 나왔다. 음수로 나왔으면은 이 기준 생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0이 나왔다. 그러면은 100을 설정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100보다 조금 많은 110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200개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제 여기 주문 정책 같은 경우는 그 고정 주문 방식에서 100의 배수로 아까 주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재고가 10개가 남기 때문에 이 기준 생산 계획은 이제 0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기말 재고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말 재고량은 좀 전에 그 예상 보유 재고가 10개였고, 추가로 이 회사에서 그 생산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생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예상 보유 재고가 그대로 기말 재고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기준 생산, 이 예상 보유가 마이너스여가지고 이 기준 생산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기준 생산값까지 더하셔가지고 이 기말 재고량을 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의 기말 재고량은 10개가 되고, 이 1주차의 기말 재고량은 그대로 2주차의 기초 재고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서 이제 설명했던 방법대로 이제 8주차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 재고량이 10개였고, 이 값이 그대로 이 2주차의 기초 재고량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기초 재고량 10개에서 이 확정 수요량 80개를 빼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70이 나오죠? 이 말은 회사에서 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생산계획, 이제 100의 배수로 생산한다 그랬죠? 100개를 수립해야 됩니다. 100개를 수립하면, 이제 생산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자, 추가로 또 아셔야 될 게, 조달기간이 0주라고 있습니다. 조달기간이 0이라는 것은 이 기준 생산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바로 이 2주차의 기준 생산 계획을 수립했다. 그럼 바로 2주차에 이 10개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기준 생산 이 조달 기간이 1주다. 1주다 하면은 이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생산 계획량이 입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70이었죠? 그리고 생산 계획은 100개였습니다. 요거를 이제 합산을 해주면은 30개가 됩니다. 그럼 2주차의 기말 재고량은 30개고, 이 30개는 그대로 3주차의 또 기초 재고량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재고량, 기초 재고량에서 다시 확정 수요량 60개를 빼줍니다. 다시 음수값이 나오죠? 그럼 또 100개 생산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두 개를 또 계산을 하면은 3주차의 기말 재고량은 70개가 됩니다. 그럼 70개는 또 4주차의 기초 재고량이 되고, 이 확정 수요량을 또 빼주면은 20개가 남습니다. 이번에는 재고가 남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굳이 생산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이 되고, 이 예상 보유 재고가 그대로 또 4주차의 기말 재고가 됩니다. 자, 기말 재고는 또 5주차의 기초 재고량이 되고, 확정 수요량에서 20을 빼면은 마이너스 20이 되므로 또 회사에서는 100의 생산 계획을 MPS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100개를 수립하면은 이 두 개를 합했을 때 80개가 남습니다. 이 말은 이제 5주차의 기말 재고량은 80개고, 이 5주차의 기말 재고량 80개는 그대로 또 6주차의 기초 재고량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풀어 나가시면은 이제 아까 좀 전에 이 문제가 요구한 기준 생산 계획이죠. 이 기준 생산 계획 값을 이제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약속 가능 재고라 해가지고 이제 ATP를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ATP인데요. ATP란 이제 뜻을 보면은 Available to Promise. 그래서 고객에게 가용 가능한 재고라 해서 고객에게 추가로 이제 납품 가능한 수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은 이제 그 기준 생산계 MPS와 실제 주문량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대신에 이 첫 주만 이 기초 재고량이 이 계산식에 기초 재고량이 들어간다는 이 특징만 알아두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주의 ATP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초 재고량과 기준 생산 계획의 이 합을 가지고 차후 이 기준 생산 계획 MPS 기준 생산 계획이 있기 전까지의 실제 주문량의 합을 이 값에서 빼줍니다. 자, 그 다음 2주차부터는 이제 기준 생산 계획에서 차후 MPS, 그러니까 기준 생산 계획이 있기 전까지 이 실제 주문량의 합을 빼주는 이제 그런 계산 방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첫 주, 1주차 같은 경우는 기초 재고량이 80개가 있었죠? 자, 처음에 기초 재고량이 80개가 있었죠? 그리고 기준 생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주차에 또 이 기준 MPS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제 주문량 같은 경우는 1주차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0개에서 70개를 빼면은 10개가 남습니다. 이 말은 이 고객에게 추가 주문이
10개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를 더 납품 가능하다. 이런 이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1주차만 기초 재고를 고려하고 2주차는 단순히 그 실제 주문량과 기준 생산 계획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3주차에 이제 그 MPS 생산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주문량은 2주차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100개에서 80개를 빼면은 20개입니다. 이 말은 고객에게 20개를 추가로 더 납품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3주차인데요. 3주차 같은 경우는 이 4주차에 그 MPS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주차의 이 실제 주문량과 4주차의 실제 주문량 이 두 개의 값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생산계 이 100개에서 이 합 60개와 40개 이 합을 하면 100이 됩니다. 그럼 100에서 100을 빼면 0입니다. 이 말은 고객에게 추가로 납품할 수 있는 수량이 0개밖에 없다. 더 이상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5주차를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MPS가 있는 게 바로 7주차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MPS가 있기 전까지 실제 주문량의 합, 그래서 30개와 30개를 더하면 60개입니다. 그럼 100개에서 60을 빼면은 40이 남습니다. 이 말은 이 6주차까지 이 고객에게 추가로 40개를 더 납품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 100개에서 실제 주문량 50개 아니면 60개, 50개와 60개의 합을 빼줍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제가 이 약간 특이한 케이스에서 한번 그냥 적어봤어요. 이거는 뭐 굳이 그냥 흘려드렸어도 돼요. 마이너스 100개가 나온다. 이제 마이너스 100개가 나오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고객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제 이 생산 계획을 다시 짠다든가 아니면은 약간 이 앞서서 발생했던 이 추가 이 약속 가능 재고가 있죠. 요거를 뭐 가져와서 그렇게 고객에 납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건 그냥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처음에 수요 예측량과 실제 주문량을 가지고 이 약속 가능한 재고까지 제가 구해봤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밑에 제가 이 엑셀 함수식을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1주차만 이렇게 함수식을 세우시고 이 8주차까지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 값을 한 번에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은 한번 이렇게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ERP 프로그램에서 이 기준 생산 소요 산정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엑셀 함수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똑같이 기준 생산 계획과 그 약속 가능 재고 ATP를 구할 건데 이제 주문 방식이 L4L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정 주문 방식에서 FOQ였던 반면에 이제 이번에는 그 L4L 그 필요한 양만큼 그 생산을 하는 그런 이 주문 정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현 재고량과 주문 방식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문제에 보시면은 현 재고량은 70개고 주문 방식은 필요한 양만큼 구매하는 L4L입니다. 자, 그럼 기초 재고량은 현 재고량이 70개이기 때문에 그대로 70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시간 정책을 확인합니다. 시간 정책을 확인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PTF 이제 5주 간격 이 5주 동안에는 이 수요 예측량과 그 실제 수요량 중에서 기본적으로 그 큰 값, 맥스 값을 이 확정 수요량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미고 그 중에서도 DTF, Demand Time Fence 그래서 이 2주 동안에는 이 실제 수요량을 가지고 이 확정 수요량을 그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2주차까지는 그 실제 수요량을 이제 그 확정 수요량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2주차까지는 실제 수요량 값이 확정 수요량 값이 됩니다. 그리고 3주차 이후부터는 이 큰 값, 맥스 값이 이제 확정 수요량 값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했으면은 이제
이제 예상 보유 재고를 이제 구해줘야 됩니다. 뭐 방법은 앞서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자, 처음에 기초 재고량이 70개였고 확정 수혜량이 40개였습니다. 그럼 70에서 40을 빼면은 30개가 됩니다. 자, 이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PS 기준 생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 예상 보유 재고가 30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추가로 그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 생산 계획은 0입니다.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은 제가 추가로 더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기말 재고량을 구하는 것인데, 자, MPS가 0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예상 보유 재고가 그대로 기말 재고가 됩니다. 이 1주차의 기말 재고는 그대로 또 2주차의 기초 재고량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 5주차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개죠? 기초 재고량이 30개고 확정 수혜량이 30개입니다. 그러면은 이 30에서 30을 빼면은 0개가 됩니다. 예상 보유 재고는 0개고 기업에서는 뭐 추가로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기말 재고량도 0개가 됩니다. 자, 이 기말 2주차의 기말 재고량은 또 3주차의 기초 재고량이 됩니다. 자, 확정 수요량이 40개인데 기말 재고량이 없죠? 그럼 그 예상 보유 재고는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0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40개를 추가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 조달 기간이 0주, 그러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생산을 하면은 바로 입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생산 계획 40개를 수립을 하면은 또 연기가 되죠. 왜? 이제 L4L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L4L 특징 같은 경우는 앞서 보면은 이 기말 재고량이 되게 좀 다양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필요한 수량만큼 이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고정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말 재고량이 일정치 않았는데, 이제 L4L 특징 같은 경우는 한 3주차, 한 2주차나 3주차 지나서부터는 이제 기말 재고량은 항상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쉽습니다. 자, 40개 생산해서 이 40개의 수요를 충당해 줍니다. 그럼 또 3주차는 또 연계가 되겠죠? 그럼 4주차의 기초 재고량도 0입니다. 자, 여기서 맥스 값이 확정 수요량이니까 40개가 또 확정 수요량이겠죠? 그러나 회사에는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개의 추가의 생산이 필요합니다. 그럼 또 추가 생산을 했죠? 그러면은 또 이 합치면은 0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5주차도 뭐 이런 식으로 구하고 기말 재고량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TP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속 가능한 이제 재고인데, 자, 첫 주차 이것도 앞서 배운 그 방식과 똑같습니다. 이 첫 주만 기초 재고량을 고려하고 이후에는 그 기준 생산 계획과 그 MPS가 있기 전 실제 주문량을 합수로 이렇게 구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실제 주문량이 40개였고 기초 재고량이 70개였죠. 그럼 70에서 40을 빼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기준 생산 계획이 3주차 있죠? 3주차 있으면은 이 실제 수요량이 있기 전까지 합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 1주차의 실제 주문량과 2주차의 실제 주문량을 합수 구해줍니다. 그럼 70개죠? 그럼 기초 재고량이 70개이기 때문에 이 70개에서 70개를 빼면은 0이 됩니다. 이 말은 이 고객의 주문이 추가로 들어와도 납품할 수 없다. 더 이상 납품할 수량이 재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0이 됩니다. 자, 3주차를 보시면은 실제 수요량이 30개고 그 기준 생산 계획을 보시면 40개죠. 그럼 40에서 30을 빼면은 10개가 남습니다. 이 말은 이 3주차 동안에는 10개까지 고객의 추가 주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납품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4주차도 보시면은 바로 또 그 다음 주에 그 기준 생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4주차까지만 이 실제 수요량을 고려해 줍니다. 자, 이 MPS 기준 생산 계획에서 이 실제 주문량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20을 빼주면은 40에서 20을 빼주면 20개가 남죠? 이 말은 이 4주 기간 동안에는 고객의 추가 주문을 20개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주차입니다. 5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주문량이 0이죠?
그 다음 이제 기준 생산 계획은 또 40이기 때문에 이 말은 고객의 주문을 40개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이 유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제가 지금 이번 장에서 설명드릴 때는 이 시간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PTF나 뭐 DTF 이런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 무조건 그냥 요거 PTF만 나옵니다. 이 말은 그냥 이 실제 수요량과 이 수요 예측량 값에서 무조건 이 수요량은 이 맥스 값, 큰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은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엑셀이나 뭐 한셀로 이렇게 함수식을 구해서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시면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정책인데요. 이제 타임 펜스라 해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그 디맨드 타임 펜스, 그 다음에 플래닝 타임 펜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이제 거의 최근 한 5년 동안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한 10년, 한 8년 전에는 요게 이제 ERP 기본 개념서에 요런 이 개념들도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볍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일정 계획인데요. 이 일정 계획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생산 능력 계획에서 이제 총괄 생산 계획으로 넘어오고 이게 1년 단위, 연 단위 생산 계획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생산 계획, 요거는 이제 주 단위 생산 계획입니다. 이제 자재 소요 계획은 이제 기준 생산 계획에서는 최종 완제품에 대해서만 이 생산 계획을 수립했다면은 이 자재 소요 계획에서는 그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 하위 제품들에 대한 그 자재 소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일정 계획은 이제 실제 생산 현장에서 이제 거기서 뭐 사람 뭐 작업자나 뭐 기계 설비 이런 가부족을 확인하고 그 작업 할당량에 맞게 그 최적으로 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이제 일정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일정 계획 방침 요거 5가지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그냥 알아두세요. 솔직히 이거 그냥 이것도 당연한 말인데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약간 객관식으로 이제 보기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정 계획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작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